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요즘 하도 이 급변 사태를 향해서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간첩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첩질도 해먹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돼가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간첩은 아무나 하나 이 얘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쭐게요.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어려운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간 소개 좀 드립니다. 아직 책이 나온 건 아닌데 한 2, 3개월 후에 나옵니다. 저랑 박한나라는 청년이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워,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 주시면 제가 자필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이고요. 예, 로버트 스팔딩은 그러니까 미중 전쟁에 신호탄을 올렸던 2017년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그 백악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거였었어요. 저게 수석 부장이었어요. 그 전에는 NSC에서 근무했고요. 미국의 무시무시한 정보기관이죠. 그 전에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무관을 했고요. 그 전에는 스텔스워 그 스텔스 폭격기 B2 조종사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너서클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중국과 딥스테이트가 어떻게 미국을 말아먹으려고 시도했는지 구구절절히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 간첩이 어려워진 거는 이놈의 그 착각의 쓰리썸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는 제가 말씀드린 쓰리썸은 섹스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또 공격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원래 골프 용어입니다. 셋이 어울려서 골프 치면 쓰리썸입니다. 이 2018년 초에 이 착각의 쓰리썸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586은 우리가 미국을 한판 근사하게 엎어치게 할게요. 위원장님 나오세요. 이게 한반도 운전자예요. 이렇게 해서 천지사방을 뛰어다닌 겁니다. 시진핑은 이 게임을 보면서 야, 미중 무역전쟁 관세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그때가 그게 막 시작될 무렵이거든요. 이거 소나기 좀 피해야지. 이거 얼마 못 가. 그때만 해도 중국이 이 미국의 관세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중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산 콩 같은 걸 수입 안 하면 된다. 이런 개무식한 생각을 했어요. 이 미국산 콩을 수입을 안 하면 다른 데서 콩을 수입하게 되죠. 브라질산 콩을. 그러면 브라질산 콩을 사서 쓰던 유럽은 미국산 콩을 사서 쓴다고요. 결국 뺑뺑 돌아서 마찬가지 판되는 거예요. 물론 교란 과정에서 좀 부분적으로 손해가 난다든지 애로가 있는 건 있지만 결국 뺑뺑 돌아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기들이 미국의 관세 무역 전쟁을 맞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쟁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지금 급한 대로 일단 정은이 미국 쪽으로 보내서 협상하는 척하게 시키겠다. 이 생각을 진핑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은아 내가 나가서 쇼 좀 부리고 와라. 이렇게 오케이를 해준 겁니다. 그때 뭐 저기 정은이 한참 갔죠. 저기 중국으로. 김정은은 또 무슨 생각을 했냐. 야 내가 트럼프랑 다이다이 이제 만나. 야 가오 사는데. 잘하면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미통남이다. 지금 남쪽은 어차피 문재인 586 집단이 장악을 했으니까 통남이잖아요. 이제 미국 통하면 통미통남이죠. 우리가 드디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주체적 줄타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586 집단, 시진핑, 김정은 전부 착각을 해서 배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정은이가 싱가포르로 기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착각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저기 북한 지배 권력도 그래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도 똑같은 반응 보일 거예요. 문86 저것들 때문에 크게 혼란을 일으켜서 헤매다가 망했다. 이게 한반도 운전자론인데 그 운전자가 완전히 무면허 운전이거나 이제 장롱 운전이거나 음주 운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같이 올라탔던 진핑이 정은이 다 망한 거예요.
이게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북한의 엘리트 군부, 엘리트 북한 군부. 이게 말이 엘리트지 이게 개꼴통 군부거든요. 천안함 물론 천안함은 이제 정일이가 오케이를 마지막 했겠죠. 실행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실행. 그러나 이게 나름대로는 엘리트예요. 왜냐 배가 좀 고파요. 또 왜냐 이 제일 군부에서 배 부른 데가 어디냐 평양에 있는 호위사령부 그리고 인민군 총정치국이 제일 배가 부른 데입니다. 인민군 총정치국은 군과 노동당 노동당은 이미 없으니까 저게 노동당을 연결한다는 얘기는 당 조직 지도부를 연결하는 그 포인트예요. 당 조직 지도부가 북한의 슈퍼 비밀 경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정치국이 저게 완전히 참 햇볕 바른 곳이라고요. 생기는 거 많고 떡고물 많고. 그래서 호위사령부와 총정치국이 아닌 오리지널 군부. 나름 군에서는 엘리트죠. 군의 그 전문성으로 뛰자면. 여기서는 이 과정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봤던 거예요. 여기서는 그 이영호 그 사람이 그 합참의장이죠. 그 저기 뭐야 저거예요. 저기 군의 원로 중에 원로죠. 이영호가 2012년도에 김정은이 개혁 개방한다 그랬을 때 그거 김정일 위원장께서 몰라서 안 했겠어. 그거 하면은 좋다는 거 아는데 그 못했을 땐 이유가 있지. 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숙청당했거든요. 잔인하게. 이게 엘리트 군부의 관점이라고요. 훨씬 더 현실주의적이고 훨씬 더 진중해요. 그러니까 이 군부 입장에서는 엘리트 군부 입장에서는 이 개꼴통이죠. 개꼴통 군부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해서 비핵화한다고 육자회담 틀을 벗어나서 트럼프를 만나러 가? 이거 쎄한데 기분 이거 쉽게 끝날 일 아닌데 이러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새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말하자면 장군님이 몰라서 개혁 개방 안 했고 장군님이라는 건 김정일이죠. 장군님이 몰라서 이자회담을 안 했겠냐. 육자회담과 이자회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골로 가는 길인데 이거 쎄한데 엘리트 군부는 딱 그때 털이 그냥 고슴도치처럼 올라온 거예요. 2018년 초에. 그래서 결국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북조선 군부 독재국, 북조선 무신 독재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엘리트 군부들은 이게 아주 양지 바른 곳에서 짭짤하게 챙기지는 못해도 그럭저럭 그 상층부는 그 군의 경제 기반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2000년경부터 배급 경제가 전면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각자 도생 시기 됐기 때문에 그래도 군 그 상층부가 그러니까 직업군인 상층부가 먹고 살만하게 그 부대를 운영할 만하게 이것저것 떼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기반이 그럭저럭 간신간신 돌아가요. 독립적인. 또 두 번째 기반은 뭐냐면 그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 인민군 정찰총국이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인민군 정찰국과 노동당 35호실과 노동당 작전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총정찰국이라는 게 뭐 하는데 정찰총국이라는 데 뭐 하는 데냐. 한마디로 군부의 내부 공안 우리 저기 기무사 같은 군부 내부 공안하고 거기에 대미 작업, 대남 작업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을 보게 된 거라고요. 군부가 직접. 군 내부 공안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을 딱 대미, 대남 공작을 하니까. 이런 기반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미 2018년 그 초에 이제 그 문팔육이 나서가지고 삐끼질해서 이제 트럼프 만난다 만다 할 때
그런데 위기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엘리트 군부가. 뭐가 위기의식이냐. 육자회담은 북한을 중국 영향권 아래에 있는 위성국으로 취급하는 구조입니다. 육자회담국 의장국이 중국입니다. 즉 육자회담은 그 구조 자체가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최종 책임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를 만난다고 김정은이 뽀로로 쫓아나가면 이게 뭐가 되냐. 양자 단판이 되어버립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미국과 승부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미국과 승부내서 딱 삿바 같이 잡았을 때 미국이 이길 것 같아요. 말려드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이 엘리트 군부 직업 군인들은 위기의식을 심하게 느낀 거예요. 이거 써야 한대. 이거 써야 한대. 저거 김정은하고 저기 뭐야 당 조직 지도부가 쎄쎄쎄 해갖고 막 몰고 가는데 저거 쎄한 건데 이러고서 바짝 올라온 거예요. 이 위기의식이. 그리고 모종의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즉 뭐냐면 이제 최종 승부처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엘리트 군부가 장악해서 죽든살든 결판 내야 된다. 이 죽든살든 결판 내는 최종 승부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엘리트 군부가 장악해야 된다. 이 결심을 했다고 보입니다. 2018년 초에. 그래서 대응 행동이 대담하게 나오는 거죠. 일종의 쿠데타인데 최고 범털 집단을 제거하고 김관혜를 손아귀에 쥐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호위사령부와 정찰총국을 작사를 내고 그리고 두 개를 앞세운 호위사령부와 정찰총국을 앞세워서 정찰총국을 앞세워서 까불고 있는 당 조직지도부 슈퍼 비밀경찰을 작사를 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2018년 그 싱가포르 회담 무렵에 호위사령부 작사를 내버렸고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그해 여름에 정찰총국을 작살내고 정찰총국의 당시 책임자였던 당 조직지도부의 실세 중에 실세인 황병서를 작살내버렸어요. 2018년 이맘때부터 초여름까지 이미 결판이 나버린 거예요. 그때 북조선 무신 군부 독재국이 탄생했다고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두고 저는 그때 우리 소위 우파 유튜버들, 우파 무슨 칼럼니스트들이 군부 독재국의 탄생을 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육자회담에서 이자회담으로 끌려 나왔다라는 것의 의미 이거 제대로 조명했나요? 안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방자치선거 전날 싱가포르에서 회담해서 저 개땡땡 같은 트럼프는 우리 한국 정치를 망치냐 이렇게 징징거리기만 했다고요. 그게 저희 이른바 우파 멘탈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돼요. 그때 뭐라고들 이 소위 우파 유튜버, 소위 우파 오피니언 리더들이 말했는지. 자, 상황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간첩이 정말 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첩을 한번 오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간첩은요, 9세대 간첩과 신세대 간첩이 있습니다. 9세대 간첩은 할배, 할매 간첩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해방공간과 6.25 때의 남로당 원한이 핵심 동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방공간 1945년에 한 15살쯤 되고 1950년에 20살쯤 됐다. 혹은 1950년에 한 18살쯤 됐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나가는 걸 봤다. 그러면 이제 1950년으로부터 지금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88살쯤 돼요. 지금 80대 간첩들이라고요, 저게. 저 간첩들은요, 셉니다. 세요. 이 왜 그러냐면 이 집안의 그걸 기억을 하는 간첩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야, 저기 뭐야, 그 남로당들이 북에 가서 개고생했잖아. 숙청당하고. 근데 왜 북에 충성하지? 대한민국에 대한 원한, 세상에 대한 원한이 세기 때문에 북에서 남로당이 숙청됐다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남로당이요. 해방 공간에서 정확히 말하면 1945년
초겨울 무렵부터 소련의 지시에 따라 김일성을 따르기 시작해요. 이건 제가 남로당 그때 서울대 경성제대에서 서울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국대안 반대 데모, 그게 이제 남로당 조직이 일으킨 데모인데, 국립대학 설치 반대 데모죠. 국대안 반대 데모 하다가 그 다음에 지리산 빨치산 입산해서 이제 그때 지리산 빨치산 가만히 남아 있다 보니까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끝내 가지고 자수를 51년쯤 자수해서 그 다음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IO Interpretation Officer 통역장교로 했던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미 1945년 초겨울쯤 되면 남로당 조직에게 야, 김일성한테 줄 서. 김일성 장군한테 줄 서. 이렇게 오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소련 쪽에서. 근데 그때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조국으로 알 때입니다. 조국의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살 때예요. 그래서 남로당이 김일성한테 나중에 월북해서 죽었다. 이거는 마음을 바꿀 소지가 못 돼요. 이미 그때 마음 정한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우린 김일성 따라서 간다. 해방 공간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또 추정할 수 있냐면 1980년 초에 그때는 이 주사파 없을 때입니다. 그래도 비밀리에 종북 성향 냄새를 풀풀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뭐 인생이 잘 안 풀렸으니까 말을 오히려 안 하겠어요. 이 종북 성향 냄새 풍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제가 들은 얘기 고스란히 할게요. 박헌영이 월북한 것은 남로당 조직이 미군정에 박헌영을 넘겨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월북했다. 박헌영 월북 시기가 정확하게 안 밝혀지는데 47년 말 48년 초쯤으로 보통 추정들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 무슨 얘기냐. 남로당 조직이 이미 김일성을 따랐기 때문에 박헌영 저거 걸리적거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헌영 보쌈 싸가지고 미군에 팔아먹겠다. 이미 분위기가 그랬다는 얘기를 그 80년 초에 종북 성향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땐 간첩 같은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들이 야 별걸 다 하네 저 사람들 이러고서 그냥 그렇게만 들었어요. 그때 저 순진할 때니까. 지금 같으면 야 저 뒤에 간첩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이 백만봉기. 문성근이 왜 백만봉기 만들었을 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게 남로당 구호거든요. 저게 6.25를 만들어낸 구호예요. 6.25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북에서 밀고 내려가면 미군이 들어오더라도 남쪽에서 100만 명이 봉기를 해서 인민전쟁, 피플스워, 게릴라 전쟁이 붙는다. 그래서 결국 미군을 물리칠 수 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백만봉기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문성근 씨가 그거를 이름을 알고 백만봉기라는 이름을 썼는지 모르고 썼다 그러면 기막힌 우연의 일치고 알고 썼다 그러면 굉장히 냄새가 나는 짓이죠. 지금이라도 문성근 씨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백만봉기를 누가 호언장담했냐. 박헌영이가 호언장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6.25 남침을 하도록 옆에서 엄청 광 잡고 부추겼다. 삐끼질했다. 지금 문재인처럼. 그게 그런 얘기들을 종북 성향의 그 대선배들이 저보다 한 10년 이상 선배들이 쉬쉬하면서 80년대 초에 이미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럼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남로당 성향 사람들은 남로당 출신들 6.25를 경험한 남로당 출신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박헌영을 정리한 거예요. 자기 이모가 월북해가지고 남로당으로 몰려서 숙청당했더라도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한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북한을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 남로당 인맥이 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8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주사파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주사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상징적인 비조로 주사파에는 따로 비조를 못 둡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남쪽에 주사파를 기를 때 단일
라인으로 안 길렀어요. 단일 라인 기르면 남쪽에 인구도 많고 잘 살기 때문에 북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대 지하정당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북은. 따라서 모든 간첩이나 주사파 조직은 전부 벌집 구조입니다. 지금은 그게 자기들끼리 다 통하지만 옛날엔 그게 벌집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이 주사파 내가 뭐 전국의 주사파를 다 만들었어 이렇게 뻥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모, 뭐 K모 이런 사람들은요, 그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 북에 월북해서 하면 총살당할 소리입니다. 야, 웃기지 마라오. 우리가 공작금 내려주고 우리가 간첩 보냈고 우리가 방송 때려서 여기저기 벌집 구조로 만들어졌지. 네가 오나가 돼서 네가 다 주사파 퍼뜨려서 너 와봐 빵.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거. 사기꾼 같은 소리입니다. 이 80년대 후반에 이제 신세대 주사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이게 말이 좋아서 주사파지 거의 자발적 간첩이에요. 근데 이 주사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 신호탄이 된 지하 문건이 뭐냐.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지은 강철 서신입니다. 조그만 팜플렛인데요. 제가 읽어봤어요. 86년도에. 읽어보고 뭐 이런 걸레 같은 책이 있어 하고 던져버렸어요.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왜 애들이 이렇게 호들갑이야.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김일성이 옳다. 민족의 정통성은 김일성한테 있다. 박헌영은 미제의 간첩이었다. 음란성 피약증이죠. 자기 친인척들 월북해서 다 죽었을 텐데 혹은 친지들 남로당으로 수청당했을 텐데 맞아. 남로당 그 두목 박헌영 미제 간첩이고 남로당 작살난 거 당연한 거고 민족의 정통성은 김일성에 있어. 그러니까 오리지널 할배 간첩들이 가졌던 그 마인드를 신세대가 고스란히 흉내를 낸 거예요. 그게 바로 김영환이란 자의 강철 서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김일성이 옳았다. 민족 정통성은 김일성에 있고 박헌영은 미제의 간첩이고 남로당 숙청은 따라서 당연한 일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게 강철 서신이. 그래서 저게 주사파의 신세대 주사파, 신세대 간첩과 다름없는 신세대 주사파의 바이블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20살의 수령님을 찾은 근본 동의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 학생회, 돈, 그때 앨범, 졸업 가운 이런 거 다 학생회가 다룰 때니까 돈을 다루죠. 돈 만지니까 가서 룸살롱 가서 어린애들이 한 잔씩 하죠. 향락. 그다음 운동한다고 해서 여자 후배들 데리고 농락하죠. 농락. 그다음 권력 장악하죠. 우선 학교 권력부터 장악합니다. 우선 교직원. 우선 학교 군의 서점, 교직원, 학교 매점 그거부터 장악해서 그 다음에 교수 임용까지도 입김을 들라 그래요. 그 바로 자기 지근거리에 있는 먹거리와 권력을 장악해가는 것. 그게 쟤들의 운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0살 무렵부터 한 애들이에요, 얘들이. 그러면서 그것의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애들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이 애들이 막 자라나오니까 70년대 학번들, 75, 76, 77, 74, 73 이런 학번들이 80년대 후반이 되면 운동권을 떠나든지 아니면 얘들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후배 주사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종파주의자로서 이때까지 북한 우습게 보고 수령님과 장군님을 우습게 보고 살았습니다. 철저히 반성합니다. 이러고서 무릎 꿇고 공개 반성 자아 비판했다니까요. 그게 언제 일어났냐. 저는 소문만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87년도 1월부터 저는 원래 북한에 반대하는 막스 레닌주의적 성향이었고요. 87년 1월, 86년 12월부터 제가 수배를 당해서 87년 6.29가 났을 때 수배 중인 상태에서 이제 피바다 가기 싫으면 피바다 가면 안 되니까 이제 혁명운동 그만해라라고 오다 때렸다가 그때부터 공격받아가지고 실제로는 87년 6월, 7월부터 제가
저는 고립돼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배는 계속됐어요. 88년 이제 9월까지. 이걸 부담 없이 이미 고립돼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88년 9월 수배 끝나고 나서는 부담 없이 털었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쟤들도 나같이 좀 이런 현실적이고 온건한 관점으로 바뀔 거라고 2008년까지 믿고 살았어요. 20년을.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났냐. 70년대 학번들이 주사파 앞에서 무릎 꿇고서 인생 반성하고 저도 수령님 받들겠습니다라고 표방한 게 언제 일어났냐. 제가 넘겨서 이렇게 전해 듣기로 88년, 89년, 90년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거 안 하면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인생 정리하고. 그래서 야 그러면 그때 80년대 후반 90년 이러면 이제 막 동구권 무너지고 91년에 소련 무너질 때인데 왜 주사파가 왜 안 망한 거야? 90년대부터 중국이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안 망한 겁니다. 중국을 사모하는 주사파가 된 거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대신에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올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대신에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가 올 것이다. 국가독점 사회주의, 국가독점 자본주의 체제가 올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개인과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중국식 유교 공산주의가 올 것이다. 뭐 이런 관점의 뒷배가 딱 둘러지니까 자기의 주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북한은 중국을 보기를 개돼지로 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사파는 중국을 사모하는 주사파가 돼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보고 있으면 북의 통전부가 보고 있으면 여기 간첩이나 주사파 진짜 개걸레로 볼 거예요. 개걸레로. 저희들은 간첩도 아니고 주사파도 아니야. 우리가 뭐 쟤들 이렇게 공작해서 주물럭거리는 맛에 하지 저것들 그냥 타락해 있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타락해 있어. 돈밖에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저게.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런 변화가 있으면은 간첩도 해먹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우선 첫째, 중국 바라보기가 불가능해졌죠. 미중 전쟁과 우한 코로나로 중국 침몰이 급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 급변 사태가 벌어질 때 중국이 개입할 의지가 있겠냐? 오늘 이 시점에서 이미 없다고 좀 봅니다. 중국 개입 의지가 급속 증발 중입니다. 자, 중국 바라보기가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저렇게 욕을 하는 건요. 옛날에 그 해방 공간에서 북노당이 남노당 비판한 적 없어요. 공개적으로. 이거 거의 저기 문재인 586 집단은 일종의 남노당 집단 비슷한 건데 대놓고서 막 욕을 해버리잖아요. 그 욕을 국제사회에 대놓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 인민들한테 대놓고 해버리잖아요. 저것들이 삐끼 잘못 써서 우리가 헤매고 개고생했다. 저것들 완전히 배신자 집단이다. 이러고서 노동신문에 대놓고 욕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동신문에 대놓고 얘들이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냐면 남쪽의 종북 세력은 남노당보다도 못한 저질 삐끼들이다. 쟤들은 남노당 그럼 종파주의자 악질 분자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북한의 용어에서는. 지금 저렇게 욕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신문에 대놓고. 그다음에 떠버리진 않지만 무슨 반응이에요? 중국이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 힘으로 결정해서 결행해야 된다. 저런 관점이에요. 지금 그 북한의 군부주도 체제가 북한 군부 체제가 저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 여차했을 때 중국 우리 못 도와줘. 여차했을 때 조중 우호 동맹, 조중 동맹 믿을 수 없어요. 여차했을 때 압록강 건너서 중국군은 안 들어와. 우리가 결국 혼자서 독박 쓰는 수밖에 없어. 자, 이 독박을 옥쇄, 교구 사이로 쓸 거냐, 아니면 백개 투항할 거냐, 아니면 다른 길 모색해 볼 거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군부 체제가, 북한의 군부 체제, 무신 체제가.
무신 정부가. 그다음에 세 번째, 북한이 언제든 명단과 자료를 미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간첩들도 안다고요. 이제는. 동독이 망했을 때 동독의 슈타지 파일이 미국으로 넘어갔죠. 이건 제한된 사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사례는 언제냐? 1939년을 봐야 됩니다. 1939년에 히틀러와 스탈린이 조약을 맺죠. 이게 독소 불가침 조약입니다. 이 조약 덕분에 이게 8월에 맺어지는데 이 조약 맺고 나서 히틀러가 9월에 영국을 상대로 프랑스를 상대로 도발을 일으키죠. 그 도발이 뭐냐? 폴란드 침공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침공해서 폴란드 동쪽은 소련한테 넘겨져 버리고 폴란드 서쪽을 딱 틀고 앉죠. 그러니까 소련과는 41년이 될 때까지 전쟁을 안 벌려요. 1941년까지 히틀러가 2년 동안 전쟁을 안 벌입니다. 그 2년 동안은 오로지 저기만 때리는 거예요. 저기 영국과 프랑스만 때렸죠. 프랑스는 뭐 순식간에 점령해 버려서 자기가 지배했고. 자,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나서 스탈린이 무슨 짓 했냐? 그 전에 이 당시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조국은 코민테른입니다.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 공산주의 조직. 코민테른의 명령에 죽고 삽니다. 이 코민테른을 통해서 확보한 독일 공산당의 속속들이 정보를 히틀러한테 제공을 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가지고 기요틴에서 칼날로 목 잘라 죽이죠. 참고로 나치 독일은 사형 수단이 기요틴입니다. 프랑스도 한 1960, 70년대까지 기요틴이었죠. 칼날로 목 잘라 죽이는 거. 그래서 나치 독일에서 칼날로 목을 잘라 죽인 독일인의 숫자가 한 4, 5만 명 됩니다. 사형 선고받은 독일인의 숫자가. 그중에 상당수가 공산주의자고 또 상당수가 동성애자고 뭐 그래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참 간첩 불쌍합니다. 제가 뭐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잠이나 오겠어요? 중국이 뒷배고 중국 바라보기를 하면서 전체 관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침몰해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이 한반도 급변사태 개입도 안 할 것 같아. 그다음에 북이 이제 자기 원한데 북은 여기를 볼 때 제가 간첩이라고 치면 북은 간첩을 볼 때 남로당 그 악질 남로당만도 못한 저질 삐끼들 이렇게 경멸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글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이 대외용 글이 아니라 그냥 노동신문에 그냥 퍼갖고 북한 인민에 대한 얘기를 한 말이에요. 인민을 겨냥한.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 지배 집단이 중국말도 이제 더 안 들을 것 같아. 죽든 살든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힘으로 하겠다. 이 식으로 나가고 있어. 그럼 나는 뭐가 되냐 이거야. 나는 뭐가 되냐. 그래서 혹시 간첩이시거나 혹은 간첩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또 하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북한이 열받아 버리면 명단과 자료 전부를 미국에 넘겨버릴 것 같아. 과거에 스탈린이 히틀러한테 넘기듯이. 그럼 난 뭐가 되냐 이거 내가 간첩이면. 그래서 스스로 간첩이시거나 혹은 간첩과 직결된 그런 커넥션을 갖고 계시는 정치인 어느 정당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이 당 저 당 다 있을 거예요. 언론인 오늘 이 시점부터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의 일은 나중에 변명이 됩니다. 지금부터 일은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중국이 기세등등했고 북한이 단말마 비명을 내지르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 민족과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라고 변명이 가능해요. 그러나 엊그저께부터 있는 저 북한의 이상 증세 이후에는 이제는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을 거덜내서 자기들의 진지를 만들겠다라는 그 흉악한 의도 외에는 아무 변명이 불가능해요. 죄질이 엊그저께까지와 지금부터 다릅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입법 조심하십시오. 윤해중, 윤씨, 그 법사위원장 귀화 조심하세요. 귀화가 간첩인지 혹은 간첩과 연관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회 내 이 당 저 당 안 가리고 아마 간첩이거나 간첩과 연관된 사람들이 디글디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정이 이렇다고. 잘 아시잖아. 본인들이 잘 알아요. 윤호중 씨는 본인이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사정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양순하게들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계와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 양순하게들 사시기 바라요. 지금부터는. 이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6월 말, 6월 20일경부터 계산 방식과 6월 20일 전에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순하게들 사시고 간첩은 아무나 하나,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를 들으면서 인생을 반성하시기 간곡히 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광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한반도 급변사태가 오면 저희가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지역별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freecitizen.kr 또 여기 오면 사전투표 위원소송단 참여하기도 가능하고요. 또 이와 별도로 지역활동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뛰시겠다는 분들은 문자 010-6368-9990 하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대검찰청 앞 오후 5시 4.15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 민경욱 의원 또 한변 그리고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또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연대 저희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서울연합 주최해서 4.15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가 또 열립니다. 이건 매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인천에서 민경욱 의원 으쌰으쌰도 해줄 겸 해서 6월 30일 다음 주네요. 화요일 날 오후 5시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앞 부평역 6번 출구 앞에서 인천에서 촉구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는 지금 지역별로 속속들이 조직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번 목요일 날 경기 남양주에서 창립총회가 열립니다. 낮 시간이라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 오후 2시 30분 6월 25일 목요일 날 오후 2시 30분 경기 남양주 창립총회고요. 장소는 스튜디오 더 담다고요. 같이 좀 힘 좀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